이분도 이제 34살이잖아요. 솔정사 왜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소개받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분 진짜 방송 딱 끝나고 나서 물었는데 아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그냥 촬영 딱 끝나고 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주주주 난대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해서 지원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즌2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즌1에서 팩트 폭행을 당했거나 일부러 후려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도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왔다고. 근데 왜 아직도 솔로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소개를 받을 때 옛날보다 싫은 게 더 많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그래요. 나이 먹으면 좋은 것보다 싫은 게 더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분한테 똑같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이 먹을수록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결말이 먼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0대 이후의 연애는요, 딱 한 달 사귀어보면 이 사람이랑 더 만날지 말지가 결정이 돼서, 그래서 딱 한 달만 사귀어보면 헤어질 커플들 다 헤어져요. 한 달이면. 근데 한 달을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결혼까지 가요. 그게 30대 이후의 연애와 결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워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말이 예상이 돼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아웃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이 넘어가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요. 그러면 연애 못해요. 결혼도 못하고. 이상형을 체크를 했는데 이분이 원하는 나이대가 몇 살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최대가 10살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해보니 어떤 분이 여자분이 26인데 와가지고 저 15살까지 봐요. 돌싱도 만날래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 오픈하는데 원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남자 경제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본인이 자기의 욕망을 그냥 있는 힘껏 드러내면 그냥 그 욕망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최대 10살 연상 만나요. 34살이 45살까지 만나요. 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경제력 본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이 없이 그냥 나보다 1년 더 살았으면 1년만큼의 돈은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보다 10년을 더 살았으면 10년만큼의 돈을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수록 경제력이 더 좋아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연봉 대비니까.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이 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신적인 수준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부모님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경우도 나이 많은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나 아니면 이런 큰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도 이렇게 10살 이상 뭐 만날래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이에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이상 연상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한 게 나이 많이 열어놓는 사람의 특징이 경제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연봉 보시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보긴 보죠 라고 했는데 8,000이었어요. 그 사전에 프로필 카드 받거든요. 이력서처럼 받아요. 이분이 딱 써놓은 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쓴 거예요. 전문적인 일이 뭐예요? 전문지가 아니에요, 전문지. 전문지 개원에는요, 그냥 최소 연봉이 2억이 다 넘어가요. 대학병원의 의사는 연차가 좀 쌓여야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나이가 한 38에서 40 정도는 아마 돼야 될 거예요. 1억 5천 넘어가려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전문지가 원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최소 2억 이상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이제 8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키 봐요? 제가 큰 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 안 보는데요. 180이요. 큰 키 안 보는데 180 얘기라고. 본인 몇 개예요? 그래 161에. 160이면 175만 돼도 키 차이 나잖아요. 훌륭하지 뭐 180이야 180은. 실제로 제가 상담해보면 남자분들이 180 한 2, 3에서 185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키가 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남자분들이. 그러면 몇 정도부터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럼 167이요, 170이요 이래요. 왜냐면 자기가 키가 크니까 자기하고 10cm 차이 난 사람하고 만났을 때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게 키가 자기 키하고 같이 비례해서 가는 거지 뭐. 내가 키가 작은데 이렇게 커 그러면 그냥 키 큰 사람이 좋은 거야. 내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왜 여자가 남자 키를 자꾸 보냐면 키가 크면 무의식적으로 가정 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 연구들을 살펴보면 농구 선수들 가정 환경이 좋아서 영양 상태가 좋고 영양 상태가 좋으면 발육이 좋아서 키가 커져요.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140이었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양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영양이 좋아지니까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거에 맞춰서 키도 늘어나고 그리고 외모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지잖아요. 이게 영양 상태나 환경 상태에 따라서 경향성이 되는 거거든요. 시대가 달라져서가 아니고 유전자가 개선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환경과 영양 상태예요. 그냥. 그래서 여자들이 180 넘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키 커서 멋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 중에 키가 큰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좋을 것이다. 영양 상태가 좋다라는 건 집안이 좋을 것이다. 집안이 좋다라는 건 그것과 함께 이 남자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 막 요 얘기가 나와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는 이병철 회장도 키가 작았고 이건희 회장도 키가 작았지만 그 밑에 아들 딸들은 키 다 크잖아요. 이게 영양과 발육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건 여자들 욕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본능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그랬더니 하정우래. 그래서 성령님의 이상형이 뭐냐면 키 180에 하정우에 연봉 8천이야. 근데 사실은 하나가 빠진 거죠. 전문직. 사실 이 사람 전문직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정우의 연봉 8천에 키 180에 전문직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직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냥 공부만 해서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냥 외모만 봐요. 딴 거 안 봐요.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얼평을 굳이 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어머 예쁘다 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니 그러면 키가 180에 하정우에 전문직에 연봉 8천 이상의 그 사람이 너를 만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의 스펙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남자는요 그냥 여자 어리고 예쁘면 일단 첫 번째에서 통과해요. 남자들의 99.9%가. 근데 그 99.9%에 포함되지 않은 1%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1%의 사람들은 어리고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성이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대화가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매너가 중요하다거나 뭐 이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남자들 99.9%는 그냥 어리고 예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고 예쁘냐 예쁜 건 일단 두 번째 치고 어리냐에서 봤을 때 34살은 어리지 않아요. 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C나 D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CD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상렬 씨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차 대표가 생각하는 본인 등급은 이제 재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등급 안 나오지. 내가 내일 모레 쉰인데 무슨 등급이 나와. 92년생 34살이에요. 34살이면 포기할 거 많이 포기해야 돼요. 35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많이 포기해야 돼요. 진짜. 나이는 3점. 이때 3점이지 2점 됩니다. 1점 떨어져요. 그래서 연봉 얼마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34살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아요. 평균치에 속해요. 그리고 돈 얼마 모았어요? 근데 나는 이거 자체가 좀 의아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 연봉만큼 돈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연봉이 3천이야. 근데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했어. 그럼 얼마 모아야 돼요? 1,000만 원씩만 모아도 1억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연봉이 3천인데 근무를 10년을 했는데 3천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잘못됐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았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연봉이
낮지 않아요. 높은 편이에요.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근데도 그거밖에 못 모았어. 그럼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밖에 돈을 못 모았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많이 못 모았는데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꾸준한 노력으로 연봉 상승 중이고 열심히 저축 중이라고 하기에는 저축의 금액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관념이라고 할 때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저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 소개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대방의 경제관념을 어디다 돈을 쓰냐 어디다 돈을 쓰지 않느냐 이런 걸로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고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으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모아져 있을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관념을 체크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연봉만큼밖에 모으지 않아서 어디다 써요 그랬더니 취미가 여행이래요. 근데 남자분들이 여자가 취미가 여행이면 일단 믿고 거르거든요. 왜냐하면 여행도 국내 여행이 있고 해외 여행이 있어요. 내가 돈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아낄 수 있는 게 또 국내 여행이에요. 해외 여행 가잖아요. 그럼 일단 비행기 값이 40~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여행을 자기 인생에서 활용하느냐인데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면 견문이 넓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여행 많이 다닌다고 견문이 넓혀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해외여행을 통해서 견문이 넓혀지려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여행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지형,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갖고 가서 아 이거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를 경험을 했을 때 산교육이 되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누수 없는 모나리자 하나 다 봤다고 와 견문 넓어져서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랑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 없이 가가지고 쓱 보고 왔다고 해서 견문 넓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취미가 여행이야. 그냥 답답하니까 나가서 쉬다 온 거야 그냥. 그걸 견문 넓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남자들한테 여행이 취미라고 하면 경제관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모은 돈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진짜 너무 적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제가 남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냐면 나는 결혼 전에 1년에 2~3번 해외여행 많이 갔었어.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 자기는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로 이제 일도 안 하면서 남자가 경제적인 걸 다 책임지는데 해외여행을 1년에 2번씩 3번씩 꼭 가야 된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과시용이죠. 과시용.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행이 취미예요 하면 남자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믿고 걸러요. 내가 정말 충분히 그걸 감당하고도 돈을 모을 수 있으면 여행 다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집에서 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비를 대줘.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집이 넉넉해. 그럼 다녀도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1년에 몇 번 정도 여행 가요? 그랬더니 지금 싱글이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1년에 2~3번 정도로 간대요. 그래서 1년에 2~3번을 간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돈 쓰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긴 했었어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 왜냐면 또 나는 미혼이니까 그래도 내 돈으로 내가 간다는데 누가 말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뭐 결혼 안 하고 미래를 생각 안 한다면요 뭐 내가 얼마를 모아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남자만큼의 돈은 있진 않아. 적어도 내가 얼마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게 내 자산이나 아니면 내 커리어나 아니면 내 무언가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뭔가 미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 남자들이 결혼을 리스크로 보는데 이렇게 1년에 2~3번 여행 가야 된다고 하는 분을 만나면 파산을 작정하지 않고선 결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포장을 한 게 저는 여행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행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로 여행을 줄일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3번씩을 안 가죠.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 갖고 투자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내가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 재력가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 중에서. 돈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내 돈을 까먹을 것 같은 여자를 안 만나요.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흥청망청 쓰는 여자를 와이프로 왜 둬? 그냥 라운지 같은 데 가서 좀 비싼 양주 마시고 옆에 있는 테이블 한 100만 원 결제만 해줘도 그날 저녁 때부터 그냥 돌아가면서 여자랑 잘 수 있는데 굳이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용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아끼면서 살고 그 아낀 거를 어디다 투자를 할지 어디서 돈을 벌지 이거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번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 여행 보내는데 쓴다고요? 남자들은요, 자기 여행 가는데 덤으로 여자를 데리고 가는 한은 있어도 자기 일하는데 여자 하나 돈 펑펑 쓰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여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경제력 2.5점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분은 경제력 점수를 제대로 주잖아요. 그럼 1점에서 1.5점이지 2.5점 아니에요. 집안도 평범, 학력도 평범, 결혼 역량 점수가 1점이었는데 결혼 역량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사실 되게 이기적이고 관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감 능력도 엄청 낮고 중요한 건 충동 통제력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충동 통제력이 낮으니까 돈을 이렇게 컨트롤 못하고 막 쓴 거예요. 그리고 원인 분석력도 낮고 자기의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기 능력이에요. 한 달 내내 되게 불행한 일이 있어도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어도 하나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달 내내 풍족하고 돈 펑펑 쓰고 그리고 정말 시간도 많고 정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면이 빈곤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후자예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의 기대나 이 사람의 허영과 이 사람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역량 점수가 1점이어서 이분은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 컨트롤 못하고 멘탈 컨트롤을 못해서 점수가 낮은 거라서 지상렬님하고 같은 2등급이었지만 사실은 지상렬님 같은 경우는 나이 많고 이래서 그런 거고 이분은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등급이 2등급인 거고 그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이분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웃으면서 되게 태도가 좋게 매너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긴 했어도 이제 그 속에 있는 표현하지 않는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들이 사실은 많이 포장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했지만 그 포장이 안 됐었던 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아무리 편집이 자극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많이 생략이 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내가 이 솔정사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결혼 역량 점수를 도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 역량 점수는 네가 결혼할 수 있나 없냐지. 솔직히 우리 회사에 가입하러 오신 분들은 결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할 의지가 있다면 그거를 내가 서포트를 해주고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넌 결혼할 수 있어 없어 요 평가지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오는 사람들 결혼 역량 점수를 이렇게 받거나 하진 않지만 그냥 재미로서 이제 심리 진단 도구 중에서 이제 약간 변형을 해서 한 건데 솔정사를 하면서 이 결혼 역량
영양 점수를 도입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혼을 못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 엎어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상대방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내 잘못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 설정사를 하면서 제 공통적인 특징은 결혼 영양 점수가 낮았어요. 결혼 영양 점수가 높은 사람이 손에 꼽았거든요. 결혼 영양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몇 명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결혼해요. 그런 분들은 좀 가이드 해주고 그러면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결혼 영양 점수가 낮았고, 그 중에서 뭐가 낮았냐면 결혼 못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낮았어요. 그래서 와, 공감 능력이 낮으니까 연애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연애할 때는 그냥 좋기만 하면 되고 행복하게 이제 놀기만 하면 되고 재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사람과 삶을 공유한다는 건 단순히 재미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상대도 나의 입장을 이해해서 서로 합점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손동사에 온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공감 능력이 낮았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낮다는 건 그게 꼭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공감 능력이 없으니 이기적이다라는 거 동급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감 능력이 낮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적어서,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